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이번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을 때 아직 한글을 떼지 못했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일단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1학년 때 보통 이제 어느 초등학교에 가는지 또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학기 초부터 과도한 과제를 내거나 진도를 빠르게 나가시는 선생님은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1학년 1학기 때까지도 아이가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고, 한글 학습을 하게 된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해서 그 힘들어하는 친구들 위해서 간혹 이제 한글 학습을 해주시는 학교가 있어요. 방과 후에 이제 신청하는 게 있는데 가끔 이제 주변 어머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시 다른 친구들이 우리 아이한테 한글도 모른다고 놀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하시고 어, 그래서 신청을 좀 머뭇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첫애를 키울 때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셋째를 키우다 보면서 반대로 학교에서 혹시 좀 무료로 해주시는 수업이 없나 또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않고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마다 각각 의견이 다르시긴 하지만 보통 5세에서 7세 사이가 되면 한글 떼기 시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한글을 학습지나 패드, 공부방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익힐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가정에서 직접 한글 떼기를 시켜주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때 한글 방문 수업도 했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한글 수업이 있었는데 아이를 일찍 한글을 노출시켜 준 거에 비해서 한글을 습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글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한글을 가르치다가 아이가 이제 빠르게 늘지 않으니까 답답함과 조급함이 생겨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설 기관에서 발달 검사도 했었고 또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이가 장기 기억은 좋은데 기억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게 아마 더 조바심을 내면서 초등학교에 입학 전까지 막 열심히 한글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경험을 통해서 이제 뒤늦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둘째와 셋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글과 학습적인 것보다는 초등학교 적응에 중요한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특히 편식에 관한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고, 이제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 이제 아이가 혼자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림책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아이와 손을 잡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집에서 또 학교 가는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생활과 초등학교 적응에 필요한 것들에 더 중점을 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글떼기 할 때 좀 도움이 되었던 여러 가지 꿀팁을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통문자로 한글을 익히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한글을 익히게 해주세요. 뭐 공룡, 자동차, 캐릭터, 과일, 야채 무엇이든 좋습니다. 공룡을 예를 들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알려주실 때 보통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브라키오사우루스라는 단어를 익힐 때 어, 아이가 8글자를 전부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한 글자라도 맞추면 그걸로 만족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공룡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그 전에 맞췄던 글자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우루스라는 단어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루스를 기억해도 좋고, 또는 사라는 글자를 이제 알았을 때 거기서 뭐 사과, 사자 이렇게 점점 넓혀주시고, 또 우라는 단어를 알았을 때 우유, 우산, 우비 이렇게 단어를 익혀주시고, 받침 없는 글자 먼저 가르쳐 주시고 서서히 받침 있는 글자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 단어가 글자 수가 몇 개 있는지 알려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귤, 사과, 바나나, 방울토마토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아이에게 글자 수를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제가 썼던 방법은 아이가 받침 있는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뭐 가족의 이름이라던가 친구의 이름 그걸 이름표 카드로 만들어 주셔서 찾아보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름을 써보는 활동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한글을 익힐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책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칠판이나 종합장 또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한글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는 거에서 단어 찾기 게임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이제 그 그림책에 잘 나오는 나, 너, 안녕, 나무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림책을 다 읽은 후에 혹시 여기서 나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같이 찾아보시고 또 다음에는 아이가 직접 찾아볼 수 있게 나라는 단어가 있는 그림책을 한번 가지고 와볼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 찾기 할 때는 평소에 읽었던 그림책보다 조금 쉬운 그림책, 뭐 동생이 읽는 그림책이라던가 글밥이 적은 그림책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차를 타고 갈 때 간판에 있는 글자를 함께 찾아봤는데요. 첫째가 받침 없는 글자를 익히던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약국을 지나가면서 약이라는 글자를 알려주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지역을 가든 아이가 약국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걸 보면서 되게 엄마로서 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요. 또 마트에 가서도 한글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고른 과자라든가 주스 이름 그런 것도 익혀보고 또 여러 가지 코너를 찾을 때 이름표가 있잖아요. 뭐 생선, 과자, 음료수, 잡곡 막 이런 것도 아이들과 마트에 갔을 때 이제 익힐 수 있는 단어고요. 또 저는 이제 아이가 받침 있는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썼던 방법인데요. 좋아하는 그림책을 골라서 이제 8칸공책, 뭐 10칸공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책인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 문장 쓰기를 이제 시도를 하다가 또 이제 반절 정도 쓰고 또 한쪽 가득하게 이렇게 써보는 활동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는 이제 글자를 익힐 수도 있지만 띄어쓰기라든가 문장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너무 글밥이 많은 그림책을 고르면 아이에게 이제 쉽게 아이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고를 때 아이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이제 함께 그림책을 골라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좋아하는 그림책에 있는 글씨를 쓰면서 이제 한글을 익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걸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한글을 익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막내하고 같이 이제 영단어를 외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한 5개에서 7개 정도 꾸준히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실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외우는 단어 수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도 처음에는 너무 더디고 이렇게 해서 한글을 어떻게 익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힘들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간혹
이제 제가 아이를 이제 3명을 키우다 보니까 한글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냐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아이가 관심을 가질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제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무작정 기다려주는 거는 조금 부모님이 되게 조바심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근데 반대로 어린 나이에 한글을 가르쳐 주어도 애가 관심이 없으면 속도가 정말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더라도 아이가 관심이 생기고 한글 배우는 거를 재미있어 한다면 습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걸 주변에서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6살, 7살 이제 초등학교 갈 때가 됐는데 한글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찾아서 뭐 캐릭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룡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찾으셔서 그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부모의 1%의 변화가 아이를 99%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랑 놀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애초에 실행을 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일주일에 단 하루 한 번 20분. 그리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일주일에 두 번. 그 두 번 하게 되면 20분씩 40분이 되죠. 또 주 3회 3번 60분 그러면 20분씩 3번 이렇게 해서 늘리다 보니까 저도 변하고 아이도 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복해서 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횟수를 늘리면 생각했던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문제집을 푸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아이에게 또 아이가 풀 수 없는 양을 주면서 풀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학습을 하기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스타트를 수학 문제집을 매일 2쪽씩 푸는 이제 과제를 내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조금씩 뭐 2쪽에서 4쪽, 4쪽에서 6쪽 이렇게 늘려보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수학을 4쪽 정도 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뭐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뭐 문해력이라든지 그런 문제집을 한 권 더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또 적응이 되면 하나 정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아이가 이제 매일 여러 이제 그 문제집이 쌓이다 보면 또 이게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이 늘어났을 때는 요일을 정하거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정한 일정 양을 매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문제집을 풀면 검사를 해 이런 것보다는 아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아이가 힘들어 하거나 정해진 양을 풀지 못했을 때는 아이와 상의하셔서 그걸 조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